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카스퍼스키 코리아 기술이사 강민석입니다.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저희 지사장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주문을 하셨어요. CISO 분들이니까 너무 기술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이 레벨로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기술이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돌이죠. 공돌이한테 기술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이거 너무나 어려운 주문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에이 모르겠다. 일단 하자. 근데 좀 이렇게 하이 레벨로 가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먼저 저희가 매년 전년도 APT 공격의 랜드스케이프를 발표하거든요. 아직 2025년이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2025년 자료는 안 나왔고요. 아마 다음 주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먼저 탑10 공격 대상을 보면 뭐 흔히 예상 가능한 대로 1위는 가버먼트, 2위가 은행, 뭐 3위가 금융기관, 외교, 통신 쭉 나가고 군도 9위에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로 가면서 점점 이 양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탑10 공격자 1위 라자로스, 북한 공격 그룹이죠. 북한은 인민군 산하의 정찰총국이랑 그 내각 산하의 보위성 두 개가 공격 그룹을 갖고 있죠. 보위부였는데 보위성으로 승격됐고요. 실질적으로는 당 직속 기관이죠. 보위성 같은 경우는 주로 자국민 감시, 체제 수호 이런 활동을 하고요. 정찰총국은 인민군 산하다 보니까 대남 공작, 대외 스파이 활동 이 두 군데서 공격자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자루스가 정찰총국 산하고요. 러시아의 소파시도 보이네요. 소파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공격했던 그룹이죠. 보시면 전부 다 북한, 중국, 러시아 그룹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북방 3개국이 가장 글로벌하게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이 세 나라고요. 공격 대상들 보면은 돈이 많은 곳이 공격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질적으로 서유럽에는 영국, 프랑스 두 개만 있고요. 다른 서유럽이나 북유럽 그리고 북미는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주로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 곳들, 중국이랑 인도랑 국경 분쟁이 많았죠. 그리고 이 당시에 중국이랑 홍콩이랑 이슈가 있었고요. 대한민국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 다음 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를 보면은 민간 기업들이 탑10 공격 대상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제약, 물류, 항공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위는 당연히 계속 라자루스고요. 블루노르프, 라자루스의 하위 그룹입니다. 블루노르프 같은 경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해서 1160억 원의 암호화폐를 탈취를 했었는데요. 미 연방준비은행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예치해 놓은 금액을 탈취를 했죠. 그리고 서유럽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북미가 한때 잠깐 등장하는데요. 북미가 등장한 이유가 이 당시에 그 5월에 미 동부 지역의 석유 공급량의 45%를 책임지고 있는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아서 56억 원을 냈고요. 그리고 같은 해 5월 30일인가 JBS 푸드 미국 전체 육류 공급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도 공격을 받아서 그때 114억 원인가 116억 원을 지불을 했어요. 근데 공격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6개월 전에 침입을 해서 이미 잠복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현충 일격인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그 전날 공격을 했어요. 이유는 메모리얼 데이 때 미국 사람들은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전날 그 육류 구매량이 많죠. 그날 공격을 했고 아주 치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서유럽, 북유럽은 완전히 빠졌고 그 전부 다 지정학적 이슈가 있는 곳들 태국이랑 베트남이 새로 등장을 합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이슈 때문에 새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타이완도 등장을 하죠. 중국이랑 이때부터 이슈가 생겼죠. 대한민국은 여전히 탑10, 탑 12개 공격 대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중동과 그 서아시아, 서남아시아 쪽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해를 보시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탑 12개 공격 대상에 들어있고요. 대만, 베트남 계속 그 남중국해와 중국과 이슈 때문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인도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탑10 공격 대상 보면은 이제 전년도에 물류가 있었죠. 일반 생산 그리고 미디어 이러한 일반 산업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라자루스는 부동이 1위입니다. 그리고 3위에 킴스키 그룹이 들어왔죠. 킴스키 그룹 같은 경우도 정찰총국 산하긴 한데 그 보이성이랑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2위에 APT-10 중국의 공격자 그룹이죠. 중국은 국가안보부 우리나라의 국정원격이죠. 국가안보부랑 그다음에 공안부 우리나라의 경찰 같은 조직인데요. 두 군데서 공격 그룹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작년에 SK텔레콤을 공격한 공격자 그룹이 APT-41이죠. APT-41 역시 중국의 국가안전부 산하 공격 그룹이고요. 보통 제가 시간이 앞으로 25분 남았는데요. 저희 지사장님께서는 저희 솔루션 얘기를 하기를 바라시겠지만 하지만 꿋꿋이 밀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좀 이렇게 교양적인 부분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네. SK텔레콤 공격 때요. 처음에는 보통 공격자가 특정이 되면 그들의 목적이 나옵니다. 공격자 그룹은 국가 배후의 공격자 그룹과 금전적인 목적의 공격자 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판단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다 판단이 됩니다. 중국과 북한만은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국가 배후 공격자 그룹이 외화벌이도 하는 거거든요. 특정이 지어져도 왜 했지? 블루노르프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도 공격했지만 외화벌이도 하지만 정치적인 공격도 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줍니다. 이 국가안전부하고 그 공안부가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받은 업체가 낮에는 국가의 일을 해요. 근데 퇴근하고 나면 낮에 만들었던 악성 코드와 인프라와 시트 서버를 이용해서 개인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SK텔레콤도 APT-41은 특정이 지어졌지만 목적이 무엇이냐. 그 중에 단서가 하나가 로고를 보니까 9시 반에 업무를 시작해서 5시 반에 딱 끝났네.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개연성을 줬고요. 트렌드 마이크로가 작년 5월에 BPF도 SK텔레콤을 공격했던 BPF도의 컨트롤러를 찾았다. 최초로 찾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PwC가 BPF도를 처음 발견했다. 2022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니고요. 카스퍼스키 위협 인텔리전스 포탈에서 BPF 검색을 하시면 2019년부터 리포트가 나오고요. 2020년 10월에는 80페이지짜리 리포트가 나오고 탐지된 IOC와 야라로까지 다 제공을 했고요. 저희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은 이미 대응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BPF도의 동작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동작 메커니즘을 갖고 기술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는 설치가 되면 탐지가 불가능해요. 리눅스 커널에 있는 버클리 패킷 필터를 수정을 해서 매직 패킷이 들어오면은 리눅스 커널을 우회해서 쉘을 오픈해서 공격자에게 주거든요. 그 매직 패킷을 위조를 해서 저희가 광범위하게 스캔을 했고 아시아의 많은 통신사가 감염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 통신사도 2020년에 감염된 거를 확인을 했고 국가 정부 지자체에 있는 두 군데도 감염된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는 모든 법 집행기관과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 경찰청, 검찰청, 군, 키사, 국보연 다 공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드렸는데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게만 알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대응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를 보시면 일반 산업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일반 커머셜, 소비재, 건설, IT 컴퍼니, 제조, 에너지, 통신 전체 공격 대상의 반이 일반 상업 회사들인 거죠. 이전엔 주로 한 개 빼고는 전부 다 공공기관이었는데 이렇게 일반 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라자로스랑 킴스키, 네, 우리 한민족의 글로벌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글로벌합니다. 북한은 공격에 글로벌하고 남한에 있는 한민족은 공격받는 곳에 빠지지 않고 뭘 해도 글로벌합니다. 저희가 주요하게 발견한 공격자 그룹인데요. 2018년에 올림픽
디스트로이어, 소파시랑 다른 조직이랑 연계해서 하데스라는 신규 조직으로 공격을 했었죠. 맨 처음에는 다들 되게 치밀한 기민책을 썼어요. 악성 코드 안에 한글을 심어놔서 맨 처음엔 다들 라자루스라고 그랬는데 카스퍼스키가 밝혔죠. 이건 하데스야, 러시아 공격 그룹이야 라는 걸 밝혔고요.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공격자 그룹인데요. 약 300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그래도 스토리 전개가 되려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자루스의 하위 그룹 블루노르프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공격했던 스네치 크립토 캠페인입니다. 맨 처음에 쇼크 파일을 하나 전송했어요. 리모트 액세스의 취약점과 스피어피싱 이메일을 통해서 쇼크 파일을 전송했고요. 이 쇼크 파일이 비주얼 베이식 스크립트를 다운을 받습니다. 공격자 서버로부터요. 저 비주얼 베이식 스크립트는 무엇을 하냐면은 공격자는 자기의 증적을 남기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EDR이 있으면 지우고 사라집니다. 없으면 그 다음 2차 비주얼 베이식 스크립트를 다운받습니다. 저 비주얼 베이식 스크립트는 결국 공격자가 마지막으로 가고자 하는 곳은 엔드포인트예요. 거기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데이터죠. 네트워크는 경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에 서버에 공격자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있으면 핑거프린트를 전송하고 다음 단계를 가고 없으면 지우고 사라집니다. 없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네트워크 관리자의 시스템이어서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면 핑거프린트를 전송합니다. 핑거프린트에는 시스템의 IP, 시스템의 UUID, 사용자 SID, 그리고 관리자가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한 웹사이트 웹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해시값들이 있죠. 그 핑거프린트를 전송하고 파워쉘 스크립트를 다운받고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악성 코드를 배포합니다. 조금 더 단순화시켜봤습니다. 하나의 캠페인인데 쇼크 파일이 한 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 보이시죠? 중간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도 엄청 많이 하나의 캠페인에 동원이 돼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하나의 캠페인인데 이 많은 코드 중에 빨간색, 얘네들을 모두 바이러스 토탈에 올려놓고 검사를 하면 하얀색은 탐지가 되는데 빨간색은 탐지가 안 돼요. 이것은 하나의 캠페인에서 기존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들이 패턴을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이 대거 동원이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탐지를 할 때는 엔드포인트에서 2단계에서 탐지됩니다. 저 맨 위에 있는 00A145 저 악성 코드가 탐지됐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전사 시스템에서 쟤를 스캔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쓰겠죠. 자, 그런데 쟤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제 친구들도 조직 내 레터럴 무브먼트, 수평 전파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쟤를 제거한다 한들 그 시스템에는 쟤를 다운받은 얘가 있어요. 얘가 또 다운받거든요. 공격자는 제가 성공적으로 설치됐는지 실패됐는지 알아요. 성공적으로 설치됐으면 보고를 했을 텐데 보고가 안 들어왔다라는 거는 탐지됐다는 거고 그러면은 코드를 재패키징해서 이런 애를 갖다 놓고 얘가 가서 얘를 다운받게 되는 거죠. 얘를 지우면 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협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하나의 IOC가 탐지되면 걔 친구, 부모, 조부모, 조조부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스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놓치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거하는 동안에도 또 다운을 받기 때문에 어디서 배포되는지 그 URL을 알아서 그 URL을 IPS에서 막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치고 있는 애들이 C2 서버에 접속해서 지령을 받아서 데이터를 유출하고 암호화하고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지령을 주는 C2 서버의 IP는 무엇인지 알아야 방화벽에서 막겠죠. 이런 다단계 공격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단계 킬체인을 구성해야 되고 그 킬체인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 위협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는 첫 번째로 IOC 정보를 드려야 돼요. 탐지할 수 있게끔. 두 번째로 탐지가 됐으면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컨텍스트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아까 미국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공격했던 공격 그룹이죠. 다크사이드, 러시아 공격 그룹이 없고요.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피싱과 리모트 액세스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가벼운 툴들을 이용해서 엔티바이러스 시스템을 회피하고 조직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수평, 레터럴 무브먼트를 하고 마지막에 트로이 목마를 배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SIEM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SOC 팀에게 SIEM은 상당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SIEM이 하는 역할은 결국 딱 두 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어요. 상관 분석, 얼러트. 자, 상관 분석. 방화벽에서 SIEM 패킷만 들어왔다라는 이벤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초에 10번이 들어왔고 10분 동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SIEM은 도스 공격이야. 얼러트를 띄우겠죠. 상관 분석과 얼러트죠. 조금 더 복잡한 상관 분석을 한다면 IPS에서 특정 URL이 나쁜 악성 URL이 탐지되고 차단됐어 라는 이벤트가 들어오면 그 로그의 데스티네이션 IP를 방화벽에서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더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 감염된 애들이 있는지를 찾아본다. 이렇게 되면 방화벽과 IPS의 로그로 상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러트를 띄웁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도구인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방화벽이든 IPS든 이벤트를 탐지해서 전송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도 이벤트를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SIEM의 상관 분석의 전제 조건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고는 이어지고 있죠. 한국의 유명한 보안 관제 회사인데요. 물론 이제 보안 관제를 받는다라는 보안 관제를 받는 회사들은 보안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SOC 팀이 없으니까 보안 관제를 받겠죠. 그 보안 관제 회사의 SIEM은 아크사이트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SIEM에다가 저희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넣었더니 일주일 만에 2,000건의 이벤트를 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얼라우된 로그였거든요. 2,000건을 탐지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스크립트들이 CNC 서버에 접속하는 로그들이 2,000건이 나온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아직은 사고로 안 이어지고 아직은 잠복해 있지만 이 스크립트들이 계속 단계를 발전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트로이 목마를 다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건이라는 탐지를 할 수 있었고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관리자분들이 실제 로그를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리소스를 쓰는 것보다 분석 대상 로그를 선별하는데 반 이상의 시간을 쓰고 있대요. 그리고 반 정도의 로그는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IT에서 지금 요즘에 이제 주요 단어들은 제 생각에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랑 XDR 두 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얘기해도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XDR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XDR에 오픈 XDR과 네이티브 XDR 두 개가 있죠. 오픈 XDR가 XDR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데요. 가트너에서는 XDR에 대한 정의를 EDR, NDR, SIEM, 위협 인텔리전스 네 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네 개의 솔루션을 각각의 서로 다른 벤더들의 솔루션을 묶은 것을 오픈 XDR이라고 하죠. 국내에 있는 SIEM 업체들이 처음에 SIEM을 만들었다가 네트워크 패킷 모니터링을 해서 패킷을 수집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까지 하면서 이제 SIEM이면서 NDR이 됐다가 XDR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SIEM과 NDR만 갖고 있고 EDR 위협 인텔리전스는 없으니까 다른 업체들 거랑 엮죠. 이제 그러한 모양새를 오픈 XDR이라고 하고요. 뭐 장점은 기존의 조직이 갖고 있는 솔루션들과 없는 솔루션들을 추가해서 쉽게 구축이 가능하시고 조직마다 그 여건이 다른데 자기에게 최적에 맞는 각각의 솔루션들을 구매하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통합도가 매우 낮고 자동화율이 낮다. 그리고 운영 관리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티브 XDR이 있죠. 하나의 벤더로 XDR을 모두 구성하는 거고요. EDR, NDR, SIEM, TI를 하나의 벤더로 구성하는 건데 우리 은하 전체에서는 모르겠고요. 우리 은하 전체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태양계 내에서는 카스퍼스키와 또 한 개의 업체 두 개만이 네이티브 XDR을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계 내에 두 개 업체만 있고요.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통합도가 매우 높고 자동화율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도 매우 쉽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기존에 EDR을 쓰고 계셨다? 그럼 그 EDR을 저 단일 벤더로 바꾸셔야 되는 이제 그런 구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 뭐 EDR이나 NDR이 없다라고 하시면 네이티브 XDR을 고려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협 인텔리전스가 무엇이냐? 많은 업체들이 위협 인텔리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비앙코의 고통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하부의 세계 구조, 도메인, 악성 코드 해시값, IP 어드레스, 도메인 네임 또는 URL. 이거는 숫자나 문자로 표현될 수 있죠. 이렇게 숫자나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은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인포메이션, 위협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위협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이 엔티바이러스 시스템, 악성 코드의 시그니처를 이용하죠. URL 필터링 시스템, 방화벽, IP 이용하죠. IPS 시그니처 이용하죠. 그런데 위에 세 개로 가면 네트워크와 호스트의 구조, 산물, 그 다음에 툴, 그들의 TTPS, 공격자들의 TTPS, 이거는 문자나 숫자로 표현될 수 없죠. 이런 부분을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카스퍼스키 위협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전 세계 83억 인구 중에 4억 2천만 명을 저희는 보호해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1억 2천만 명의 고객이 자발적으로 저에게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희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공유해 주신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반도체 회사의 연구소 같은 경우 파일이 실행됐는데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플랫폼이 검사를 해보니까 얘는 블랙리스트야. 차단하면 돼요. 얘는 화이트리스트야. 허용하면 돼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닌 그레이 영역이야. 이럴 때 거기는 차단하겠죠. 반대로 라면을 만드는 회사, 휴지를 만드는 회사, 볼펜을 만드는 회사는 그레이 영역이면 일단 허용하겠죠. 생산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중간 정도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레벨을 갖고 있는 회사, 뭐 바이오 케미컬, 파머스티컬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그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파일이 올 때 파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이 어디에서 다운받아졌는지, 누가 다운받게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압축이 풀렸는지, 얘 상위 스크립트는 누군지 이러한 컨텍스트 정보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가 풍부해집니다. 물론 저희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는 다 노멀라이제이션하고 개인정보는 제거하고 URL은 노멀라이제이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EU, GDPR, 히파 등을 철저히 준수해서 수집을 하고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강력한 스위스 취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만 저장이 되고요. 매년 2개의 독립감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지난달에 유럽 은행연합회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감사회사로부터 감사회사에 감사 요청을 했어요. 그 회사가 감사한 결과 감사 리포트를 보면 카스퍼스키의 투명성이 가장 높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투명성 센터에서 보안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은 데이터가 풍부하고요. 그 외에 저희의 독자적인 특허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정제해서 모으는데요. 엔드포인트에서 모아야지만 이러한 악성 코드가 어디서 다운받았는지, 어디서 압축이 풀렸는지, 상위 스크립트 누군지 이 전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은 이미 TLS로 다 암호화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도 수집이 안 되고요. 데이터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다니는 악성 머리와 하나일 뿐입니다.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보는 없죠. 엔드포인트에서 수집을 해야 돼요. 엔드포인트는 데이터의 암호화가 풀리는 망 종단이잖아요. 그리고 얘의 활동을 다 수집할 수 있고요. 저희 말고도 글로벌하게 이렇게 엔드포인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곳이 트렌드 마이크로, 맥카피, 시멘텍 정도인데 시멘텍은 브로드컴이 인수합병되면서 이제 이쪽 비즈니스를 안 하고 트렌드 마이크로랑 맥카피도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안 하죠. 실제 저희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이 돼 있냐면은 맨 위에 매스크라고 IOC가 보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에서 다운받아지는지 배포되는 URL, 그리고 제가 콜백해서 지령을 받는 IP, 그리고 저기에 사용되는 공격 악성, 저기에 접속하는 악성 코드들, 이것들이 다 단방향으로 제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접속하는 로그가 나왔다. 그럼 여기 실제로 많은데요. 예시로 하나만 표현했고요. 여기 있는 이 해시 값들을 다 조직 내에서 스캔해야 되고요. 얘를 IPS에서 막아야 되고요. 얘를 방화벽에서 막아야 되겠죠. 이런 킬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립니다.
카스퍼스키는 저러한 풀 데이터를 단방향으로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폐쇄망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카스퍼스키를 제외한 모든 위협 인텔리전스 업체들은 IOC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갖고 오기 위해 그분들의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컨텍스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폐쇄망에서 동작할 수 없다. 두 번째, 내부에 이벤트가 전송된다. 이건 유쾌하지 않은 문제를 떠나서 레귤레이션에도 저촉이 될 수 있죠. 세 번째, 아크사이트, 큐레이더, 스플렁크 이런 범용적인 sim을 위해서는 그 글로벌 벤더들이 앱을 제공해 주지만 국산 sim이나 조직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위해서 앱을 만들어 주진 않죠. 이렇게 단방향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운받으면 앱이 없어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다운받으실 때 원하는 형식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JSON, CSV, 플레인 텍스트 다양한 형식으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DR, SIEM에 저 데이터가 통합되고 보안 장비로부터는 이벤트 로그에서 위협을 탐지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탐지가 됐으면 대응하고 킬체인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얘만 막아가 아니라 얘의 친구들, 얘의 부모, 얘의 배포 URL, 콜백하는 IP를 막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SOA나 XDR을 이용해서 자동화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킬체인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카스퍼스키 위협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보안 장비들,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장비들에게 정책을 내려서 방어를 할 수가 있죠. 적용 사례를 가능할까 했는데 제가 55분까지가 맞죠?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6분이나 남았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은행 폐쇄망에 적용을 했고요.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폐쇄망에 들어가 있고요. SIEM을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었고요. 그래서 은행 내부의 보안 장비들이 로그를 SIEM에다가 전송을 하죠. 그런데 SIEM이 그 모든 로그에서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서 SIEM에다가 그 많은 IOC를 넣는다라고 한다면 SIEM이 너무 힘들어요. SIEM은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쓰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스플렁크 같은 경우는 로그 용량으로 과금을 하고요. 큐레이더나 아크사이트 이쪽은 EPS로 과금을 하죠. 그래서 SIEM이 받은 로그를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 카스퍼스키 사이버 트레이스라는 곳에 전송을 합니다. 이건 저희 소프트웨어예요.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소프트웨어고 고객이 폐쇄망에 서버를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다 이걸 깔면 됩니다. 그러면 SIEM이 받은 로그를 전송해 주면 얘가 거기서 위협을 찾아서 위협이다 매칭이 되면 그 탐지된 IOC와 대응하기 위한 컨텍스트를 SIEM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하느냐? 얘는 망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망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망에서 작은 스크립트 하나가 어떤 PC에서 주기적으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으면 망 연계 시스템이 그것을 갖다가 이 안으로 집어넣었고요. 저기에 저희 데이터 말고도 키사나 금보원 이런 데서 주는 데이터도 그리고 서드파티 데이터도 여기에 넣었어요.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인하우스에 있는 프라이빗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어떤 통신사인데요. 이 통신사의 고민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랑 서버 EDR은 SIEM으로 로그를 보내는데 사용자 단말 EDR은 안 보낸대요. 안 보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용자 단말 EDR까지 받으면 SIEM의 라이선스가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안 관리자가 대응을 할 수 없다. 너무나 이벤트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프로젝트를 가고 있냐면요. 기존은 기존대로 가고 기존에 받은 이벤트는 저희 사이버 트레이스에 전송을 하면 저희가 위협을 다 탐지해서 돌려주겠다. SIEM은 대시보드만 그리고 상관 분석만 합니다. 위협을 탐지할 필요 없어요. 얘가 다 해주니까요. 그리고 사용자 EDR 단말에 대한 이벤트는 직접적으로 사용자 단말 EDR이 일로 보낸다. 그러면 SIEM의 부하를 전혀 안 주죠. 그러면 얘가 로그를 받아서 위협이 탐지됐을 때만 원본 로그랑 탐지된 IOC와 컨텍스트를 SIEM으로 주는 거죠. 탐지된 것만 가기 때문에 관리자분들 부담이 없으시고요. 또 하나는 탐지된 것만 가기 때문에 SIEM의 라이센스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하나 더 예가 있어요. 어떤 게임사인데 게임사다 보니까 서버들이 다 클라우드에 있고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SIEM도 클라우드에 있는 스몰 로직을 써요. 그런데
서버들은 클라우드에 있는 스몰 로직으로 쓰임을 보내면 되는데 사무실에 있는 보안 장비들은 어떡하지? 사무실에 있는 보안 장비 방화벽 IPS의 이벤트를 벌크로 클라우드에 있는 스몰 로직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사용자망에다 얘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방화벽이나 IPS가 다 일로 로그를 보내요. 그래서 얘가 위협이 탐지되면 탐지된 것만 클라우드에 있는 SIEM으로 보내는 이렇게 유연하게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죄송합니다. 개인 회사를 여기다 만들어 놨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보안 장비들이 이벤트를 사이버 트레이스로 보내고 여기서 위협이 탐지됐을 때만 그것만 클라우드에 있는 SIEM으로 전달하는 이런 구조고요. 그 회사는 여기에 키사 DB를 안 넣었어요. 오늘 키사분이 안 넣으셨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키사 DB가 너무나 과탐이 많다. 좋지 않다. 그래서 키사 DB 안 넣으시고 저희 말고 다른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의 서드파티, 다른 위협 인텔리전스에 저희 DB랑 여기다 다 넣어서 쓰고 계시고요.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국에서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조직, 북방 3개국,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위협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게 카스퍼스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곳에 데이터를 쓰셔야 위협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 사례고요. 이거는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관인데 이 기관 같은 경우 워낙 보안에 민감하셔서 모든 시스템을 폐쇄망에다 구축하셨어요. 그래서 사이버 트레이스, 계속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레이스도 폐쇄망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특허 시스템, 악성 코드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샌드박스를 돌려봤자 이게 나쁜 애야까지는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조직에서 어떤 파일이 의심스러워서 샌드박스를 돌렸더니 나쁜 애야. 얘가 나왔던 건 얘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누가 만들었어? 샌드박스는 이걸 안 주죠.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그들의 TTPS를 적용하고 분석해서 대응을 하겠죠. 그것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9년 전이죠. 워너크라이 때 처음 착안을 했고요. 공격자들이 코드를 계속 바꾸지만 그들의 DNA가 남아있다는 걸 착안을 해서 매일 50만 개의 탐지된 악성 코드의 DNA를 분석해서 게놈 지도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파일에서 16바이트 유전체 8,000개를 추출해서 저희 게놈 지도랑 매핑시켜요. 그러면 어떤 공격자 그룹이 만들었는지가 나오고 저희 DB에서 이 공격자 그룹에 만든 코드들 중에 그 동일한 유전체를 갖고 있는 애들을 다 제공을 해드려서 친구랑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샌드박스도 있고요. 얘네들이 다 폐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망에 걔네들의 그 애트리뷰션 엔진, 사이버 트레이스용 IOC, 그리고 IPS와 AV 패턴 업데이트하는 유틸리티를 인터넷에 설치해서 저기서 다운받은 걸 망 연계 시스템이 갖다가 내부에다 뿌려지는 형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의 모든 기능을 전혀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폐쇄망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저희 지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는 모든 법 집행기관과 공조를 하고 있고요. 작년 SK텔레콤 때도 저희가 리포트를 냈는데 키사에서 보더니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샘플들이 7개가 있는데 공유해 주세요. 근데 키사는 이제 한국에 있는 샘플들은 다 수집이 가능하죠. 근데 이게 중국 APT 42일 공격이었잖아요. 저희는 중국 내부에도 저희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7개를 더 수집한 게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 수집 능력이 가장 뛰어나죠. 그래서 키사에게 공유해 줬고요. 인터폴 같은 경우 작년 9월에 세렝게티 2.0 작전을 했습니다. 인터폴이랑 아프리카 16개국 경찰이랑 공조를 해서 수사를 했고요. 저희는 뒤에서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범죄자금 1,400억 원을 회수하고 2,000명의 범죄자를 검거를 하고 2만 개 이상의 악성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법 집행기관들과 공조를 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미션은 간단합니다.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